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선발 시 기존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임금,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비자 쿼터가 대기업으로 돌아가 한인 기업 등 중소형 사업체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DHS는 내년 2월 27일부터 H-1B 비자의 고임금, 고숙련 신청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가중치 기반 선발 방식을 시행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H-1B 비자 신청 기회는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됐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제도가 저임금, 저숙련 해외 인력을 들여오는 통로로 악용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DHS사나 USCIS 대변인은 기존 무작위 H-1B 추첨 방식은 미국 기업들이 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는 데에 악용되고 남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한 건당 10만 달러에 이르는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비자 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해온 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인상한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상공회의소와 미국 대학협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H-1B 비자는 전문 직종 근로자를 위한 비자로 연간 발급 건수가 최대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올해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승인받은 기업은 아마존으로 10,000건이 넘었습니다. 이어 인도에 본사를 둔 IT 서비스, 컨설팅 기업 타타 컨설턴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순이었습니다.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국무부가 공식 인정했습니다. 강화된 심사 절차로 인해 일부 지역에선 비자 인터뷰 및 처리 대기 기간이 최장 12개월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보낸 입장문에서 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과거엔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각 비자 사안을 철저히 심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비자 적체 해소를 중시하던 기조에서 벗어나 안보와 심사 강화를 앞세운 정책 변화가 본격화됐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이 같은 비자 적체의 핵심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SNS 심사 요건입니다. 온라인 활동 검증으로 불리는 이 절차는 H-1B 비자 소지자뿐 아니라 동반 가족, 유학생, 교환 방문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X,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활동을 검토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추가되면서 영사 업무 전반에 큰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SNS 검증 절차는 무비자 방문자들에게까지 확대돼 이스타 신청자들도 최근 5년치의 SNS 계정을 제출해야 하는 등 검열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사안별로 긴급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원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새 심사 절차가 기존 관행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대기기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불필요한 해외여행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사관 인터뷰가 취소돼 해외에 체류하게 될 경우 언제 미국에 돌아올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지금 당장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0만 달러 영주권, 골드카드 실물을 공개하고 지금까지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골드카드의 수익금은 모두 재무부로 들어가 연방정부 부채 감축에 쓰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워싱턴 DC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골드카드를 공개했습니다. 골드카드는 신용카드보다 크며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흰머리 독수리, 자유의 여신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나 팔렸는지 아냐고 묻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3억 달러라고 답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린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며 이민의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드카드의 수익금은 모두 부채 감축에 쓰이며 미국 재무부로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글로벌 제약사 CEO를 향해 골드카드를 얻기 위해선 회사에서 약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괜찮다며 결국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카드는 미국 정부의 일정 금액을 내면 영주권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10일 공식 시행됐습니다. 개인이 비자를 얻으려면 DHS에 15,000달러의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원 조사를 통과한 뒤 100만 달러를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기업이 외국인 직원을 후원할 경우 200만 달러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 외에도 연 2만 달러의 유지비를 내야 하고 비자를 다른 직원에게 이전할 때마다 이전 수수료 10만 달러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 보고에서 대선 당시 약속한 재외국민 선거 우편투표제 도입을 지시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해선 정치권의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향후 국회의 논의 과정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우편 전자투표 도입과 관련해 협의가 아닌 추진을 해달라고 지시하며 강력한 실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재외선거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방향 전환을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이에 따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공식 포함시키고 관련 법령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엽 재외동포청장은 OECD 38개국 중 28개국이 이미 우편투표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블록체인 기술과 ARS 본인 인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공정성과 보안을 강화한 재선거 모델을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의 재외선거는 재외공관이나 지정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약 215에서 295만 명으로 추산되는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올해 실시된 21대 대선의 경우 재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79.5%로 집계돼 전체 전국 투표율 79.4%를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재외 유권자 대비 투표율은 5%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국토가 넓은 국가에서는 몇 시간씩 이동해야 투표소에 도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투표 접근성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차량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시비를 벌이던 40대 한인 남성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엔 고교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20대 용의자는 살인 혐의로 체포돼 수감됐습니다. 워싱턴주 레이시 경찰국과 서스턴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이 지역 로컬 도로에서 발생한 운전 중 시비, 이른바 로드레이지 총격 사건으로 48세 한인 박찬영 씨가 사망했습니다. 지역 매체 더 올림피언 보도에 따르면 레이시 경찰은 금요일인 지난 19일 밤 9시가 조금 안 된 시각 레이시 지역 북동부 마빈로드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피해자 박 씨가 차를 몰고 이 지역을 지나던 중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인 24세 남성이 박 씨에게 총격을 가해 그를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박 씨의 차 안에는 고교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로드레이지로 인해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용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상대방이 시비 끝에 순간적으로 총격을 가한 정황임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 용의자인 24세 남성을 2급 살인 혐의로 체포해 서스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망한 한인 박찬영 씨는 연방우정국 올림피아 우체국에서 근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에선 역주행 차량 연쇄 충돌 사고로 20대 한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인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에 타고 있던 임신 중인 아내 역시 중상을 입었으며 태아 역시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 방송이 에선스 클라크 카운티 경찰국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1일 새벽 0시 8분쯤 조지아 10번 하이웨이 내부 순환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연쇄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1세 남성 데지리 브라우닝이 운전하던 차량이 역주행 상태로 주행하다 여러 대의 차량과 부딪혔으며 이 중 한인 남성이 운전을 하던 캠리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캠리를 운전하던 에선스 거주 25세 한인 최순은 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김 씨의 아내 역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임신 중으로 현재 태아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인 브라우닝도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역주행 차량 동승자 1명 역시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차량 탑승자들도 부상을 입었으나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역주행 차량의 진입 경로와 사고 당시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여부, 과속 가능성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아울러 교통카메라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여부, 추가 목격자 진술 등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새해 첫날부터 뉴욕과 뉴저지의 근로자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뉴욕시의 최저임금은 $17, 뉴저지주는 $15 92센트가 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2일, 내년 1월 1일부터 뉴욕시와 뉴욕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50센트씩 일제히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2023년 주의회와 합의한 인상안에 따른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뉴욕시와 나소 카운티, 서포 카운티, 웨체스터 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행 $16 50센트에서 $17로 인상됩니다. 뉴욕주 그 외 카운티의 최저임금은 현행 $15 50센트에서 50센트가 인상된 $16가 됩니다. 팁 서비스 근로자의 경우 뉴욕시 기준 현금 급여 $14.15와 팁 크레딧 $2.85를 적용받게 되며 외식업 팁 근로자의 경우 현금 급여 $11.35, 팁 크레딧 $5.65를 적용받습니다. 뉴욕시의 최저임금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15로 유지됐고 지난해 1월 시간당 $1가 인상되면서 $16가 됐고 올해 1월 또다시 50센트가 오르면서 $16.50가 됐습니다. 뉴욕주 최저임금은 2027년부터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되며 실업률이 증가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잠정 중단됩니다. 뉴저지주 최저임금도 내년 1월부터 시간당 43센트 인상된 $15 92센트가 됩니다. 다만 스몰 비즈니스와 임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행 $14 53센트에서 $15 23센트로 인상됩니다. 팁 노동자의 경우 $5 62센트에서 $6 5센트로 인상됩니다. FDA가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알약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주사제가 주도해온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알약으로 바뀌는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향후 비만 치료제의 사용 범위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FDA는 노보노디스크의 대표 당뇨, 체중 감량 치료제 오젬픽과 위고비를 정제 형태로 만든 약을 승인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새해 직후 미국에서 해당 신약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며 초회 용량 기준 현금 가격은 월 $149로 책정했습니다. 일라이 릴리 역시 수준의 체중 감량 알약을 출시할 계획이어서 이번 FDA의 승인은 주사제가 주도해온 비만 치료제 시장의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그간 위고비나 제파운드 등 주 1회 주사제가 사실상 시장을 장악해왔는데 높은 가격과 보험 적용 한계,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제약업계는 알약 형태의 치료제가 주사를 원치 않거나 매일 복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조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사제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고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시장 확대 여지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알약형 비만 치료제가 장기적으로 $1,500억 규모로 예상되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약 2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승인된 신약은 위고비 필로, 과체중 성인 205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64주간 알약을 복용한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체중의 16.6%를 감량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